안녕하세요. 통합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32차시 수업이고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효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효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생명현상에서 생체 촉매인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이용되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효소의 작용인데요. 효소는 구조에 맞는 반응물과만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 다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녀석이 효소입니다. 효소에 특별한 모양이 있는데 얘는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효소는 이 녀석과 반응하지 않는 거고요. 모양이 들어맞는 녀석과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 반응물을 분해할 겁니다. 분해하든가 아니면 합성하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한 후에 효소는 그대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반응물과 결합해서 끊임없이 반응을 촉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의 예인데요. 우리한테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화죠. 잘 먹는 거.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요. 우리 소화에 작용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다 효소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먹을 때는 굉장히 큰 형태의 물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인 작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녹말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아밀레이스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작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과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들, 그리고 그 녀석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는 그림이라서요. 이 그림은 좀 나중에 다시 볼 기회를 좀 제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혈액응고인데요. 혈액응고 역시 효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혈 시 혈소판 내 혈액응고 효소에 의해서 혈액이 응고되어 출혈을 막는다라는 건데요. 그 피에 섞여 있는 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가 이 피들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 보이죠? 하얀 녀석들. 이게 망처럼 적혈구를 잡아서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는 그 출혈을 막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이 혈소판이 존재하지 않아서 작은 상처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소. 혈액의 응고도 효소가 관여할 거고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의 합성에도 역시 효소가 관여합니다. 아까 전에 마치 분해하는 것만 효소가 관여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효소의 작용으로 근육이라든가 뼈 등을 구성하는 성분을 합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원료를 우리는 반드시 섭취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죠. 해독작용. 우리는 아직 몸에 안 좋은 물질들 섭취를 많이 안 할 거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겁니다. 알코올이라든가 아니면 니코틴 이런 물질들. 자, 그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역시 효소가 해당하는 물질들을 분해하여 우리 몸에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 효소가 없으면 해독작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독소가 몸에 계속 쌓여서 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시 효소는 세포의 구성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거나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꾸는데 역시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소의 특성인데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몇 번씩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적게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백질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효소도 같이 줄어들고 앞서서 얘기했던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의 분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체 체온과 세포 내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효소가 원활하게 작용해야지만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온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는 우리 계란 후라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계란 후라이의 흰자가 대표적인 단백질 물질인데요. 그 녀석 처음에 깼을 때는 투명하고 말랑말랑하고 액체처럼 잘 흐르죠. 하지만 가열하게 되면 체온이 막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효소들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온도가 위험한 온도입니다. 40도. 40도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변형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열을 방출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명체 안에서 물질 대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양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반응 전후에 효소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일 겁니다.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끊임없이 관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효소와 우리 생활인데요. 빵, 된장, 된장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우리 빵은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빵, 된장 등 발효식품을 만드는데 효소가 이용됩니다. 물론 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식혜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도 역시 사용이 되고요. 섬유의 가공, 의약품 생산,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역시 효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산업에서도 효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산업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건데요. 우리 역시 모든 구성 안 할 거죠? 모든 구성 안 할 거고 실제로 음식을 만들거나 산업 현장에서 식품, 의약품, 생활용품들을 만드는데 효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조사해보자라는 건데요. 알아보자라는 건데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사용되는 예인데요. 배즙이나 키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불고기 양념할 때 넣으면 고기를 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즙이나 키위를 이용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의 고기를 요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달달한 음료죠. 식혜를 만들 때는 엽기름의 아밀레이스를 이용하여 밥 속에 녹말을 분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당류인 녹말을 분해하면 이당류나 단당류로 분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돼지고기랑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게 새우젓이죠. 이 새우젓을 이용하면 단백질 분해 요소가 지방 분해 요소가 소화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새우젓과 함께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쌈 같은 거 시키면 새우젓 주죠. 그게 이 음식 궁합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국물을 떠먹는 것도 좋지만 이 새우 자체를 이용해서 간을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맛은 개인차죠.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춰서 먹도록.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치즈를 만들 때 응유효소를 첨가하여 우유를 응고시킨다, 고체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고기 연화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집에서 연화제까지는 필요 없고 이거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배즙이나 키위. 저기 있는 물질들을 추출해서 그냥 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한 물질을 이렇게 별도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즙 요소에 펙틴 분해 요소를 넣어서 과즙을 투명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실제 과일을 갈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건더기도 많고 불투명한데, 그래서 펙틴 분해 요소를 집어넣으면 과일 주스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약품 산업에서 효소가 이용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와 단백질 소화 요소가 들어있는 음식물 속에 녹말과 단백질을 분해한다. 소화제,
우리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를 돕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화 요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 요소를 강제로 투여해서 물질 분해를 돕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혈당 측정기입니다. 혈당 측정기 끝에는 포도당의 산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라고 하는 것,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해서 이 전류의 세기를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죠. 포도당이 많으면 산화하면서 전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포도당이 적으면 산화하면서 전류가 적게 발생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얼마나 혈당이 있는지 요거를 측정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즘에 단 음식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젊은 층에게도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이 나타나는데 20대 중반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30대 초반부터 이 혈당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식사에 제한이 받을 수 있어요. 자, 혈전해제는 혈전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치료제로 사용된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효소를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거나 효소를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하거나 효소를 이용해서 녹말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효소의 특성상 반응 이후에도 자신의 원래 상태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적은 약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생활용품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효소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고 그리고 지방 분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음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기를 세척할 때 이 효소 세제를 이용하면 이런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이 주를 이루는 녀석 중에 우리 피부 조직에 있는 각질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아니면 피지나 이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각질층 제거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첨가제 원단에 셀룰레이스를 처리하면 섬유소가 분해되면서 부분적으로 물이 빠지고 해진 느낌이 난다. 요즘에 구제 유행하잖아요. 일부러 색깔을 좀 빼서 조금 오래 입은 듯한 청바지를 연출할 때에도 역시 효소를 이용해서 해당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효소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의약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전반적으로 깊게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백질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좀 얘기할게요. 의약품에서 사용되는 이런 물질들 보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소화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얘는 좀 열애로 하고요. 혈전의 해제 역시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효소를 많이 갖추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되는 단백질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물질 합성, 생명체 내에서 물질 합성에도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성장기 때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단백질을 이용해서 몸도 구성하지만 효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별로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과제 퀴즈로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이용하는 사례들을 하나 찾아서 과제 퀴즈의 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패스할게요. 다른 모둠이 발표한 거 우리는 볼 수 없고 그 설문지를 공개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인데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 중에서도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네 글자. 미음, 지읒, 디귿, 시읒. 기억 안 나요? 이거였죠? 물질 대사. 그래서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여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 중에 생명체에서 일어나면 그 녀석을 우리 물질 대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효소는 생매촉매이고 효소가 낮추는 것, 그 효소를 통해서 이제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역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활성화 에너지,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소는 특정 반응물, 효소에 따라서 특정 반응물과 결합을 하여 촉매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반응 과정에서 변하지 않아 촉매작용을 반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특정 물질과만 반응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응 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촉매의 역할입니다. 촉매의 역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문장에서 촉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효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그래서 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필요 에너지가 적다라는 거고요. 이 필요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일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생매촉매인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역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식혜는 싹이 난 보리에 아밀레이스를 이용하여 만드는 전통 음료이다. 식혜를 만드는 과정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효소의 작용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대표적으로 녹말을 분해하는 요소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녹말 분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식혜는 엿기름물에 밥을 붓고 50에서 60도를 유지하다가 밥알이 사가서 떠오르면 끓여서 만든다. 그래요. 녹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군요. 참고로 이거를 해주는 밥솥이 요즘에는 나옵니다. 예전에는 밥솥으로 이거 만들기가 힘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전기밥솥에 식혜 만드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엿기름물하고 밥을 이용해서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해요. 집에서 만드는 게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그래요. 그 요리의 참 위대함이죠. 요리의 참 위대함.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굉장한 일인데 한번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 세 번째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효소를 이용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싶은 것을 골라 품질 개선 제안서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조금 저는 회의적이에요. 색채 촉매를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품질을 개선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자, 그러면 32차시 수업이 이것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인데요.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는 거에서 세포내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작은 기관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바로 핵이었어요. 핵에는 DNA나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설계도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설계도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계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핵에 있는 DNA를 활용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하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차 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